자동차 산업의 대변혁기라고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또 그 외에도 대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R&D 사업 쪽으로 많이 이뤄지면 더욱더 번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하는 시간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댓글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을 좀 현장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주제별로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씩 먼저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신재곤 수석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 자율주행 윤리지침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과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율, 예,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차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차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지켜야 되는 지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좀 구분을 해서 운전자, 제작자, 설계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용하는 이용자, 국민들, 사용자까지 지켜야 될 어떠한 지침들, 그런 원칙들을 좀 반영을 해서 행위 규칙, 그런 규칙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시민단체들 회의하고 각 제작사,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다 그 의견을 받아서 현재 공청회까지 거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윤리 가이드라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자율차를 만들고 쓰고 사용을 할 때 보편적으로 좀 지켰으면 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 질문하신 대로 현재 공청회까지 끝나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발표를 해서 그거를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활용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활용을 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내가 자율차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리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법적인 그런 규제는 아니고 일단 책임성을 더욱더 부과하기 위한 국민과 정부, 제작사 모두에게 가이드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내로 일단 되는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최인구 연구단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밀 도로지도의 실시간성 확보와 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인 갱신 주기에 대한 견해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을 가지고 그 고가의 모바일 매핑 시스템 MMS 장비를 가지고 갱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과제 목표도 그렇고 결국은 그 대시보드에 올라가는 카메라와 간단한 연산 장치만 차에 올릴 수 있다면 갱신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집 장치를 어떻게 운영할까가 갱신 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순찰차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을 하루에 최소 5회 내지 10회 정도를 간다 그러면 특별히 뭐 대형 버스에 가린다든가 이런 국지적인 상황을 빼고는 갱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뭐 얼마든지 한 번 주행해도 변화된 부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집 장치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만 결정을 하면 갱신 주기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신뢰도가 낮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하루 1회 정도는 갱신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도심 같으면은 수집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인 택시나 버스 아니면 딜리버리 차량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하는 주기에 따라서 수집 장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만 결정을 하시면 데일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기술적이고 또 복잡한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수집 장치 운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2회 대략 말씀해 주셨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택시나 버스, 뭐 딜리버리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수집 장치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손영호 팀장님께서는 사실 유튜브 상에서 많은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또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 답변에 커버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군집주행 기술을 도입에 따른 뭐 교통사고 예방 효과 이런 부분이 워낙에 또 관심 분야이다 보니까 그 예방 효과는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속도로에서 한 해 사망자가 평균 200명 안팎이다가 최근에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작년에 176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 사망자 중에서 51% 정도가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 중에서 4분의 3이 넘는 76%가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즉 졸음이나 전방주 시태만 이런 문제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산술적으로 다 환산을 한다면 한 65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 화물차의 사고가 없어진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뭐 100% 화물차 사고가 사라졌을 때의 얘기고요. 군집 주행이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수치로 또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화물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중에서 또 인적 요인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00%다 없어진 화물차 사고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65명 이상의 그런 사망자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로서 크게 이제 차세대 도로 인프라라는 정밀도로 기반의 실시간으로 차로 기반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그 BRT 버스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선 버스들이 플릿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차량군 단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컴퍼니나 아니면 지자체나 그런 데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그 플릿 매니지먼트로 운행하고 있는 각 객체의 버스에 대한 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한 거에 대한 기존에는 사후 대책이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통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제어라든가 또 전방의 어떤 도로 공사에 따른 어떤 비상시의 운행 대처,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플릿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으려면은 교통 모니터링 센터가 아니라 교통 관제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적으로 단기간에 그런 어떤 실제 대중교통 노선에서는 자율적 주행이 상용화가 빨리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뭔가 그 교통 관제 센터를 통해서 뭐 사후 예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뭐 교통 그 전반적인 관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창준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보안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보안에 대한 연구 과제나 또 사업
또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보안 시장도 같이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실제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요한 건 저희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이제 인증서 기술하고 관제 기술이 이제 두각에 나타날 텐데요. 인증서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용어로 뭐 타원곡선 암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구현하는 방법이라든지 결국 인증서를 얼마나 그 시스템이나 차량이나 그런 서비스에 맞게 가장 효율성 있게 구현하는 기술이 아마 가장 두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제 쪽은 이게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하고 그게 어떤 게 공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접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투자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시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또 AI 기술과의 접목,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잘 구현해내는지 이런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PD님께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원길 PD님, 좋은 내용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PD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안전 서비스 기술 개발 관점에서 국민 체감도와 또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약 한 4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회적 수용성을 혁신 기술 수용성 또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란 표현으로 같이 좀 혼용해서 저희 사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좀 더 사업 성과 지표에서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전체 10개 사업 성과 지표 중에 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10개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저희 4+3년의 사업 기간 동안 리빙랩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리빙랩에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25년에는 한 50% 그리고 26년에는 65% 최종 목표 27년은 한 80%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또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 또는 혁신 기술 수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 수준도 저희가 82% 수준인데 매년 기술 수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빙랩에서는 어쨌든 27년 사회적 수용성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리빙랩에서는 이를 위해서 실증거리 아까 27년 최종으로 보면 실증거리가 한 30만 킬로미터 이상이고요. 빅데이터 수집량도 13,000 테라바이트 이상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80% 수준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수용률이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걸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사실 수용성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만족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족도가 오히려 더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80% 정도의 사회적 만족도 그리고 또는 수용성이라고 목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쭉 봤더니 한 가지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신재곤 수석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발표 중에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안전 기준 관점에서 볼 때 부분 자율주행과 또 완전 자율주행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 못하니 일부만 하고 일부는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아서 운전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자율주행은 어떨 때는 자율차가 운전하고 어떨 때는 인간이 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율차가 항상 그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을 운전자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운전자를 감시해서 이 사람이 졸고 있지 않나 계속 경고를 주면서 안전도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또 데이터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그 안전도를 높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가장 의도는 자율차가 전부 다 하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인간이 운전을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그 여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 자율주행은 이제 자동차가 모든 책임까지 다 지고 또 모니터링도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율협력주행 R&D 기술 세미나를 모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여러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좀 더 실증적으로 보면서 또 데모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조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